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간혹 잠이 오기도 하는 미래형 꼰대 김강주입니다. 아, 그렇죠. 은퇴 이야기를 하려면 잠이 좀 사시러 와. 왜? 왜? 별 할 말이 없거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근데 뭐 저희 아니 꼰대 씨는 어때요? 제 보기에는 꼰대는 앞으로 한 50년 더 할 것 같은데. 젊잖아 아직까지는. 더 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직업이 컨설팅이니까 정년이 없어. 정년이 맞죠? 방송도 정년이 없잖아요. 소득이 얼마인 건 중요하지 않아. 다만 정년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를 좀 많은 대중들한테 전달해 주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금융권에서 많이 당하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비자, 청취자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요즘 은퇴하면 은퇴에 대한 의미가 예를 들면 한 10년 전하고는 아주 극명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은퇴에 그렇지. 대한 의미가. 옛날에 예를 들면 한 10년 전에 은퇴하면 진짜 그 꼰대들 이야기였거든. 그렇지. 그죠? 아버지들의 이야기였거든. 그죠? 노인들의 이야기였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은퇴하면 우리 모두 이야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은퇴라는 건 말 그대로 일을 그만둔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은 이건 같아요. 주 수입이 끊긴다. 주 수입이 끊기는 시기를 은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주 수입이. 그렇지. 그러니까 주 수입이 끊기는 시대가 은퇴니까 그때 은퇴 이후부터는 이제 주식을 못 먹고 부식만 먹어야 되는. 그죠? 그렇지. 부식 먹을 준비라도 잘해야 되는. 이게 왜 우리 은퇴가 1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다른가 하면 우리가 이게 뭐 연말 정산이나 또 정부의 소위 복지 지출이나 그렇죠. 또 뭐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이런 등등의 모든 이슈들이 단지 앞으로 10년, 앞으로 5년 이런 단기, 중기 이런 전략에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기 전략들에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령 지금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연령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100세 시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은퇴에 대한 이슈, 은퇴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들, 또 금융 상품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당장에 짧게는 내 각근세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예,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런 데 영향도 주고, 또 복리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해서 미래의 진짜 필요한 내 온전한 어떤 금전적인 이런 준비에도 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세대를 불구하고 그죠? 은퇴에 대한 이런 의미가 10년 전하고는 극명하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과 극명하게 달라졌다. 이 말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10년 전과 준비하는 방법도 극명하게 달라져야 그렇죠. 된다. 달라져야 이렇게 한다. 정리를 내주시고 그치, 예.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은퇴 준비를 위해서 들어간 상품들이 지금과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그에 대한 수선 자금도 또 필요하다. 그렇지. 추순자도 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꼰대 씨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나비효과가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뭘 한 개 했어. 가입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 나비효과, 즉 이 틈이 점차 벌어진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거를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잘 선택을 하고 잘 집중을 해놔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이거 한 개 해달래. 그래서 무턱대고 상품 가입하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렇지.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나중에 뭐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러면 발이라도 쓰지 발도 못 쓴다는 거지. 손발을 못 써, 그죠? 예, 손발을 못 쓴다는 거지.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10년 전과 후를 지금을 극명하게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은퇴 이전과 이후의 준비가 철저히 달랐는데 지금은 마치
태어남과 죽음이 삶의 똑같은 모습이듯이 이게 너무 철학적이가 그렇듯이 은퇴라는 것이 비단 은퇴를 목전에 두고 또 준비하고 이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 자체가 동시에 은퇴 준비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는 그렇지.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은 자료를 하나 뽑아왔죠. 그래서 그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2015년 주목해야 될 은퇴 트렌드 변화와 그에 대한 뭐 준비 전략이라서 은퇴와 투자 최근에 이제 발행을 했어요. 41호 자료인데 뭐 그 내용 간략하게 발췌해서 그렇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은퇴 준비 첫 번째. 뭐 당연한 얘기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제 저성장 저금리 되다 보니까 이제 연금의 가치가 높아진다. 즉 연금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많은 분들은 그러면 또 이 새끼들 연금 얘기하구나. 연금 또 가면 또 연금 상품 가입해야 되구나. 가입해야지.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금은 즉 인컴 자산. 즉 급여가 소유비 끊기더라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즉 캐시플로우 현금 원액이 창출되는 자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금을 연금성 상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퇴직연금, 그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또 증권회사에서 일시 목돈으로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 또 뭐 보험회사에서 파는 연금보험,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연금성 이런 자산들의 종류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내가 가입을 하고 또 유지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 이런 관점에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목돈보다는 현금 흐름 중심, 연금화되는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자, 옛날에는 지금이나 앞으로는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목돈은 한 방에 훅 가요. 누가 가져갑니까? 자녀들이. 그렇죠. 이제, 싸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나이는 들어 있고 돈 내놔라 하면 어쩔 거예요. 그냥 싸울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데, 그렇죠? 그런 참 고달픔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런 이제 연금 자산들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률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투자 비용을 점차 늘리자. 근데 이제 그 투자 대상이 이제 과거 해왔던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에 대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98% 시장, 즉 글로벌 투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즘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고 말은 예쁘게 하는데 요즘 앞으로 점령하면 미국 시장이 될 것 같아. 미국이 최근에 우리 아주 최근에 엊그제 토요일 날 그렇죠. 2주간의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가셨다가 2주 동안 가셨다가 오신 분을 차를 한 잔 마셨더니 그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 미국의 하셨던가요? 실업률이 지금 2.7%래. 뭐 아주 낮은 그게 거의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어떤 기업은 잡 포스팅을 사람을 구하는 그 포스팅이 60개 일자리가 직원을 60명 뽑아야 돼. 직원을 60명 뽑아야 되는데 3개월이 넘도록 그 자리를 못 채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미 미국은 우리가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일가스 등등을 해서 이게 경제적인 패권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어떻게 그리 복이 많아. 그렇죠. 이제 이 말의 패턴 같이 이어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일단 수익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걸 둘째치더라도 일단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들. 그렇게 늘려면 글로벌 시장 늘려야 되겠죠. 자, 혹시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놓은 사람들이 있으면 달러가 올라갑니다. 뒤로 갈수록 한국 돈들이 많이 들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저거 지금 은퇴 전략을 10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10가지. 몇 번째에서 끝나라고 조바심 내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10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가지에서 3번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자산들도 대부분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연금들을 혹시 하시고 있으신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개인 연금이 대충 뭔 줄 알겠는데 무슨 상품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 가셔가지고 내 개인 연금 어떤 거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 국내 비중이 높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글로벌 비중 늘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고객들이 골 때리는 고객이 있어요. 골을 때려요? 골 때려. 어떤 누가 꼰대 골을 때려? 어떤 경우냐? 개인연금이 가입돼 있대. 그러면 개인연금 어떤 상품인가 물어보면 딱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 개인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제 한장한다니까. 말로 안 넣어. 개인연금이라고 그건 개인 문제래. 이거. 야, 실화죠 이거. 그렇네. 자, 세 번째는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 뭐 저희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올해는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 300만 원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300만 원을 넣으면 13.2% 돌려주죠. 우리가 간혹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간혹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부가 지금 급격한 고령화, 준비되지 못한 은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제도화된 연금 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이 영원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갈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런 비과세들이 결국은 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꺽 먹고 알 먹는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퇴직인 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과거 방송 보시면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은 잡으시고 그래서 DB형을 가입하신 분들은 IRP를 추가로 개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DC형 계신 분들은 추가로 불입하는 것들. 또 많은 분들이 추가 불입하려고 하면 그것만 생각해.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운영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또 골 때리는 고객도 있어요. 퇴직연금 가지고 이야기하면. 퇴직연금 하면 퇴직하고 가입하는 연금을 알아요. 이게 퇴직연금은 퇴직하고 가입하는 연금이 아니고 퇴직 전에 퇴직 전에 퇴직해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물론 퇴직한 후에 퇴직금을 가지고 개인 계정 IRP라든지 이런 데 또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한 일부분인 거죠. 그래도 대단한데 그 말을 뱉으신 분들은 이제 알 거잖아요. 이제 아직까지 질문을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최근에 퇴직연금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 일단 한번 자기 회사 퇴직연금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그쪽 관련돼서 간략하게 뭐 조언 정도 받고 싶다면 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 내서 간략하게 코멘트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자, 네 번째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의료비죠, 의료비.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보험을 싫어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험을 좋아하는데 못 들어. 들고 싶어도. 왜냐하면 당연히 아프니까 못 드는 거죠. 나이도 많고.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약 1억 9천 정도가 평생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개인이 쓰는 의료비 정도인데 1억 5천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소리인 거죠. 생로병사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자, 이게 4월 1일 기준으로 아마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물론 이제 다 이제 확정이 되고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제 실손 의료비 같은 거죠. 그렇지. 실손 의료비가 지금은 자기 부담률이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4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자기 부담률이 20%로, 이게 10% 기준하면 거의 2배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어떤 실손 의료비 부분, 또 실손 의료비 전용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만원 이하로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월 한 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전용 상품도 있고 또 다른 보장성 보험의 소위 특약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긴 어쨌든 4월 1일 이전 이후가 본인 부담률적인 측면에서 많이 달라지니까 또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 조금 체크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은퇴 준비에 있어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이 들어서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젊을 때부터 가입할 수가 없지. 해놔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다섯 번째 비혼 싱글이 증가한다. 자, 비혼과 미혼은 어떻게 다를까? 미혼은 결혼할 의사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상대를 못 찾거나 또 어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게 환경 필요한 어떤 조건들의 충족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혼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결혼할 네.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 그죠? 싱글이죠. 슈퍼 싱글 될 수도 있고. 그런 네. 분들한테 뭐 왜 결혼을 안 하냐 하고 따지면 안 돼요. 그죠? 왜 결혼 안 하냐 따지고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그 노후에 대한 준비가 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지 잘해야 혼자 해야 되니까. 예, 몸도 그렇죠. 지 혼자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남들보다 2배는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게 통계 자료들을 보면 혼자 사시는 분이 수명이 네. 같이 사시는 커플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정서적인 터치가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애완견이라든지 반려동물 그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즈니스 시장이 뜨겠지. 시장이 더 이제 커지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경력 단절 여성이 늘어난다는 건데, 경력 단절. 그렇지. 경력 단절. 근데 이런 경력 단절이 결국에는 연금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소득이 그렇지. 단절되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20년을 채우고 안 채우고 그리고 10년을 채우고 안 채우고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경력 단절된다면은 내가 임의 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작업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네. 맞벌이 부부 같은데 이런 경력 단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경력 단절 대부분 아직도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네네. 경력 단절은 거의 이제 여성 쪽이잖아요. 여성 쪽인데 특히 맞벌이 할 때 어떤 위기에 처하냐 하면 이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육아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네. 자녀들 육아에 관련되는 비용이 아내가 와이프가 버는 돈보다 더 많아. 그런 경우에 간혹 야 이러면 많아 고생거지 하고 그죠? 돈은 돈대로 안 남고 또 육아 비용뿐만 아니라 둘이서 번다고 그렇지. 이제 양쪽 집안에서 야 니들은 둘이 보내 이러면서 뭐 더 내놔라 하고 그래서 아이고 집 치아라 때치아라 때리치아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 그 순간을 그냥 홧김에 감정적으로 그랬다가는 자칫 경력 단절 여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은 말 그대로 내 은퇴 단절. 그렇지. 임금 단절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7번째 고용 역전의 시대. 고용 역전 시대. 아, 재밌죠. 뭐 많은 분들 감은 잡으시겠지만 최근에 취업률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취업률보다 60대 취업률이 더 높다. 아, 슬프죠. 슬프지. 일단은 양측이 다 슬플 것 같아. 정년 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 반면에 젊으신 분들은 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슬픔. 그것도 다 아버지하고 싸워야 돼. 아버지하고 참.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것을 꼭 어떤 연령별로 이렇게 생각 우리가 너무 자조적이 되니까 결론은 연령층을 불구하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단지 그 일의 형태가 그 돈을 꼭 벌어야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계형 근로뿐만 아니라 어떤 게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에 대한 사회적 환원,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람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오픈 마인드로 생각하면 그러면 평소에 인적 자산 제가 예전 방송에 얘기한 재테크, 자기 재능에 대한 테크를 자기 몸값을 높이는데 상당 부분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자, 8번째로 넘어갑니다. 8번째,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 그렇죠. 임금 피크제가 이제 소속들이 도입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가 고려되면 도입되면 반드시 고려될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즉 임금 피크제라는 거는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적게 받는 대신에 더 오래 근무해라. 그렇지. 근데 이때 퇴직연금 제도를 드시는 분들은 학정급여형 학정 기여형 DC형으로 바꾸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DB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사는 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자기 재직 시점 3개월치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평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말 그대로 피크 때
바꿔놔야죠. 예. 보통 우리가 학점 기여형 DC형 또 학점 뭐 급여형 DB형 이렇게 나누는데 학점 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옛날에 퇴직금 기준이구나라고 네. 생각하면 편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DB형에서 DC형으로 이렇게 변환할 때는 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분들 모르시는데 아셔야 돼요. 내가 퇴직금이 당장 필요해. 근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퇴직금으로 받아 또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챙겨주시는 거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퇴직연금 운용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 운용사에서 내가 펀드를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또 아까 임금 피크제 이런 요즘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이슈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사실 개인들이 이런 것을 적절히 판단하고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머니스토리 TV에 적절하게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좀 컨설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 그런 부분들 뭐 괜찮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이제 자녀의 부모 부양이 이제 옛말이라는 거. 예. 저기 이제 노후에 대한 생활비 준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가구와 또 자녀의 도움을 받는 가구 이 추이를 보니까 최근에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가구가 점차 늘고 있고 부모들도 그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집에도 애들 이렇게 보면 그 뭐 지금 애들 자기 앞길만 해도 지금 구말린데 그렇지. 거드거드가 하는데 이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들이라면 설령 그 부모의 지금 은퇴 준비가 안 돼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들한테 짐이 되는 그죠? 예, 부모들은 그런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현실이긴 하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은퇴 준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1순위가 뭐냐면 자녀 교육 자금 때문에 은퇴 준비를 못한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교육 자금을 주고 쎄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 새끼들은 나를 부양 안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교육비에 대한 우선순위와 자기 은퇴에 대한 우선순위, 이 교육비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떤 걸 두냐에 따라서 향후 20년, 30년 뒤에 자녀들이 짐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지. 어떻게 쪼갤 거냐. 그리고 우선순위 어디에 줄 거냐. 저는 꼰대치도 항상 얘기하지만 좀 교육보다는 은퇴 자기 부모들한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교육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교육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데 은퇴 준비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자녀들한테 물론 쎄빠지게 이렇게 교육시키고 키우고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게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맞지는 않죠. 우리가 또 그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많은 즐거움을 줍니까, 그죠? 행복을 줍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사실 족한 거고. 근데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책임이 같이 되면 좋은데 또 자녀들 시대는 어떤 지금 꼰대들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험하죠, 그죠? 그렇죠. 험하죠. 요즘 뭐 국제시장, 국제시장 거래서 뭐 옛날에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이 어른들의 꼰대들의 시대도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성장하던 시대였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진 역전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불어 같이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럼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제도가 요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준비하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월세 시대 노래. 번째, 월세 시대. 월세 시대. 이
글 쓰신 분도 이렇게 채워도 욕받겠다. 자, 월세 시대 뭐 보니까 한 가지를 몇 개로 쪼갰네. 예. 10개 맞춘다. 우리 뭐 과거에 다 방송에 다 다뤘던 내용 자, 같은데. 지금 이제 월세는 네. 이미 보편화된 거죠. 그죠? 예, 월세는 이미 그냥 소위 어떻게 컨트롤에서 보면 정착된 것 같아요. 월세라는 개념은 그렇지. 정착돼요. 은행 자, 월세를 내는 어떤 게 집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대안이 네.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체 비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가 월세 거래 비중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예. 근데 이거 이건 말씀드린 트렌드다, 트렌드. 다만 네. 이제 월세를 어떻게 예를 들면 전세 대비 전세금 유보되는 거잖아요. 월세로 환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환산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집 소유자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감안을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은행 이자가 2% 정도 네, 되면 한 5% 뭐 진짜 5%는 안 넘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넘으면 좋겠는데 5%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예를 거죠? 들면 네. 이제 그 전세의 월세 전환 비율. 전월세 전환 비율이 그렇지. 은행 네. 이자가 2% 정도 네, 되니까 은행 이자의 두세 배 정도 아주 많아야. 근데 그 이상 또 전환 비율 되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어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게 추세적이라면 이제 이게 은퇴 준비잖아요.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보면 이제 은퇴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집 장만 목돈을 마련하고 그걸 1순위 삼죠.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 내 집만 결국은 내 집만 남는 거지. 그다음 인컴이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시대가 바뀐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목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내 목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자산을 시켜서 그게 뭐 이자가 됐든 배당이 쏟든 뭐 아니면은 그 뭐 투자에 대한 그 원리 그 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됐든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그런 자산 현금 플로우를 계산해 놓고 그 플로우 안에서 월세 비중을 측정하는 거죠. 내가 10억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월 500 정도를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월 100만 원 정도는 뭐 월세로 내겠다. 라는 이런 전략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게 해외 트렌드죠. 해외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즉 은퇴 시점에 내가 생각하는 거주에 대한 개념이 굳이 집안 마련을 통해서 내가 집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현금 흐름이 끊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초기에 말씀드린 그 부동산을 대체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서 그 안에서 월세를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10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10가지대로 된다면 은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아무 걱정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10가지대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손에 꼽기 힘들 거고요. 그렇죠. 예, 힘들 거고 이 10가지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두고 그렇죠. 또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리고 또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씩 또 점검을 하면서 그죠? 예,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10가지를 펼쳐놓고 편한 마음으로 하나씩 좀 이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이걸 계속 채우고 있어요. 예, 채우고 있고 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뭐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은퇴 준비 관련해서 고민이 되시는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moneystory.tv 이게 그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놔서 아마 보시기 편하시게 돼 있으니까 뭐 그쪽으로 간략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oneystory.tv TV. 오케이.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퇴 10가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보는 방송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